많은 분들이 돈 들어오는 날은 더딘데 세금 내는 날은 참 빨리 온다고 말씀하세요. 5월엔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7월엔 재산세가 기다리고 있죠. 종합소득세는 이미 번 돈에 대한 세금이라 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또 재산세는 이제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매년 내는 세금인데도 복잡해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재산세와 종합소득세에서 핵심만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변호사님. 오세요. 뭐 참 세금 많이 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보유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단순히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자 보유세잖아요. 네, 납부 시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방세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과 같은 보유세 그리고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 네, 맞습니다. 네네. 이 보유세의 종류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재산세이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기한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9월 납부하시면 되시고 건물과 주택은 매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나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도 아니고? 네. 네. 사실 근데 이제 은퇴 후에 소득이 줄고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이제 세금 납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 세금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 유예나 아니면 이제 분납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무이자도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2022년도에 종부세 고지를 받으신 분이 122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네.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납부자였던 셈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그 과세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세금은 납부가 유예되지 않고 만약에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네. 법령에는 지금 만약에 이 납세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납세자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이뤘을 경우 네. 아니면은 또 납부자의 도산 위기가 있었을 경우 또 재산을 도난당해서 지금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원래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납부 유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그래요? 개정이 된 것인데요. 이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는 합니다. 먼저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하고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이셔야 됩니다. 또 전년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 종합소득 금액도 6천만 원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셔야 합니다. 또 올해 내야 되는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작은 돈에 그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까지 납부 유예를 시켜줄 경우에는 굉장히 행정적 소모가 많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고액 그 납부자들 경우에만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고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자들, 일시적 2주택자들, 상속주택 받은 자들,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들도 이 납부 유예 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도 가능하신데요. 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종부세 분납 가능하십니다. 250만 원 분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만 일단 납부하시고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분납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에 나누어서 납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부세에 이어서 또 죄송합니다. 저 주택 재산세도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 유예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올해 새롭게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은퇴해서 소득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이것도 요건이 앞서 그 종부세 요건과 유사합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이셔야 되고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시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이셔야 됩니다. 또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종부세 유예 제도와 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세와 국세 체납이 없으셔야 이 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금액이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 제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보유 재산의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전체 근로자 가운데 한 80% 이상이 총 급여액이 6천만 원 이하라고 하세요. 따라서 네, 고령자이시면서 네.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에는 이 납부 유예 제도 활용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보니까 상속이나 증여, 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팔 때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면은 그게 자식한테 네, 맞습니다. 납부 의무가 가게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예. 이제 팔게 되면 당연히 이 납부 유예된 것들을 세금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졌다 하시면 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었던 이 세금까지도 당연히 물려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까지.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혹시나 그러다가 또 뭐 집을 더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1세대 1주택자를 그러니까. 위한 제도이기 예, 예.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납부 유예 신청하신 것은 취소되시고요. 그 이후에 바로 재산세나 뭐 종부세 납부 유예 받으신 분들은 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다주택자가 될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 납부 유예라는 거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아하. 그 이자랑 뭐 다른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서 이 제도를 활용하실지 선택하셔야 될 것 결국 같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 내야 된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그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라는 제도를 좀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해당 요건을 뭐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납부 유예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해당 네. 제도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납부 기한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납부 기한의 3개월 이내, 3개월 전에 이 납부 유예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 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분납을 하거나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쨌거나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하면서 고령자 그리고 이제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이제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공시가 크게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보유세도 아무래도 줄 테고.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공정가액 비율도 추가 인하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세 표준을 네.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비율을 이제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세 표준을 낮추려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하고 다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과세 표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네. 그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낮추겠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세 표준도 낮아지게 되고 내야 되는 세부담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원래는 지난해에 60%에서 45%까지 완화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또 추가로 공시가격 합계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43%에서 44%로 추가 인하 조정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에서는 44%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유지받으실 수가 있고요. 6억 원 초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45%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서 다음 달 중에 개정 절차 완료하고 올해 7월분과 9월분 재산세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조정되면 실제로 세부담은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네, 이제 행안부에서 해당 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낮아졌고 공시가격도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도를 거듭해 갈수록 세 부담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A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020년도에 4.2억 원이었고 당시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는 해당 그 재산의 재산세가 88만 원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공시가는 올랐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까지 파격적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약간 낮아진 81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죠. 공시가도 낮아졌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추가 인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재산세 같은 경우는 6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20만 원 가량 낮아진 금액이 납부될 것으로 그러네요. 보입니다. 또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변화가 없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데요. 네. 해당 주택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에는 173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올라갔지만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낮아졌기 때문에 재산세는 203만 원으로 다소 상향됐지만 그렇게 막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2023년도에는 공시가가 굉장히 낮아졌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107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50% 그러네요. 가까이 낮은 납부세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이게 공시 가격도 낮아지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하향 조정되니까 세부담은 많이 네, 줄어드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5월 되면 늘 그러잖아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네. 되는데 자 이게 연말 정산은 보통 직장에서 이제 뭐 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종소세는 개인적으로 각자 신고해야 되는 네. 거고. 이제 연말 정산 마친 분들도 또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종합소득 신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 같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버시는 분들이 네. 생각하시는 것들인데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의 근로관계와 무관하게 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부업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되시고요. 또 연간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거나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직장인이시더라도 종소세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때 한 번에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연말 정산을 안 하고.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게. 예, 한 번에. 예.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이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과세 방법으로 이제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 이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좀 어렵거든요. 네,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런 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전부 다 합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누진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당 항목은 빼서 분리과세를 따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이 바로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이자나 배당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하는데 소위 말하면 상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특강을 가셔서 사례금을 받으셨다.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예.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해당 소득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시면 원천 징수를 통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십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으로 누진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또 법으로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한 항목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시고 슬롯모션을 해서 내가 돈을 땄다 이런 분들도 그 네. 돈을 받으실 때는 분리과세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가 되십니다. 또 이제 가상자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서화나 골동품들 양도하셨다면 네. 양도소득 여기서도 기타 소득으로 아하. 분류가 돼서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이 돌아오고 내가 수입은 많은데 싶은 분들은 그냥 세무사 네,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네. 좀 맡기는 게 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면 보내주고 그게 제일 속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편해요.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